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칠판을 좀 지우고 그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증거를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증거가 이제 두 가지, 수소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저희 페이지는 넘기셔서 46페이지 그죠?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 그럼 첫 번째 다시 써보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증거가 이제 3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뭐 그 앞에 이제 계산 과정을 우리는 도출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인 거고요. 당연하게도 그것을 한 줄 더 그려보면 양성자가 총 14개가 있을 때, 중성자는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씩 묶어봤을 때 이것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돼요.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곧 수소의 원자핵과 같아요. 괜찮나요? 수소는 뭐 수소에는 수소, 중소소, 삼중소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지만, 하여간 양성자 하나는 곧 수소의 원자핵이다.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어떤 이 원자핵들을 모아놨을 때 여기에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은 총 12개가 있을 거고요. 세보면 그죠? 뚜르르륵 세면 12개고요. 헬륨 원자핵은 1개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합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총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약분해보면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 결과 하여간 그리고 관측 결과 3대 1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지만 개수의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여기에 수소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은 총 12개. 근데 이들이 묶여져서 헬륨의 원자핵이 하나. 그러니까 질량비는 3대 1이지만 개수비는 12대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문제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질량비를 물어보느냐, 혹은 개수비를 물어보느냐, 이제 그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교재 46페이지 지금 피시면 되잖아요. 46페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첫 번째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는 내용적으로 설명할 거는 더는 없어요. 더는 없는데,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패턴. 문제에서는 퀘스천 1,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현재 우주에서 7대 1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만약에 5대 1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현재 우주에서 5대 1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와서 일단 앞에 거는 이제 찍고 있으니까 해보실래요? 풀어볼 수 있나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5대 1이야. 그럼 수소와 헬륨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을까?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그리면 돼. 그지?
양성자와 중성자 왼쪽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양성자랑 중성자, 양성자 5개 있으면 그지? 양성자 5개 있으면 중성자 하나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중성자가 2개 있다라는 거고요. 그대로 똑같이 묶어보면 수소와 헬륨들을 묶어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8대4가 나오니까 즉 이 비율은 2대1이 나온다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략 뭐 풀이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글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양성자, 중성자 7대1이면 수소, 헬륨 3대1인 건 외우는 건 맞지만 양성자, 중성자 5대1일 때 수소, 헬륨 2대1을 외울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실 때 그냥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증거냐 뭐 그런 것들보다도 우주 배경 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어떤 시기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됐을 때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당시 그리고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을 때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어요. 약 3000켈빈. 그런데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많이 낮아져서요. 약 2.7켈빈 정도입니다. 2.7켈빈, 뭐 3켈빈, 2.7켈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주의 온도가 현재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입니다. 자, 38만 년 당시에 있었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38만 년 당시에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도대체 그 글이 이제 방출된 거랑 원자가 생성되는 거랑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이었는데 빛이 방출된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왼쪽은 38만 년 이전 상황 그 다음에 38만 년 지난 이후 상황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그려볼 건데 38만 년 이전에도 원자 핵들이 있고요. 38만 년 이후에도 원자 핵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38만 년 이전에는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자들이 원자 핵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온도가 3000켈빈보다 높고 아주 뜨겁고 이후에는 3000켈빈 이하니까 3000켈빈보다 낮아졌으니까 그전에는 입자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전자가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3000켈빈보다 낮아지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딱 자기 옆에 이제 붙잡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빛이 전자들에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직진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는 빛이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치 뭐 지금 현재 우리 교실은 여기 맡고 있는 분이 없어서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 근데 만약에 이 교실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하면 내가 막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곳은 어디냐? 우주의 전역이다. 우주 모든 곳에서 방출이 된 겁니다. 어떤 한 점에서 빛이 쫙 방출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이 38만 년 이전의 상황을 이제 불투명한 우주, 굳이 이름을 부르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이후는 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름? 백지수. 처음이시죠? 하신 적 있었어요?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뭐 다 들어봤던 거네? 다행이네요. 아니 나 이제 중간에 오셔서 앞에 처음이시면 뭔 소리 하나 싶을 수 있는데 다행이네요. 기억나세요? 대강 들었던 기억은 그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투명하다 불투명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이 교실은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아저씨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개가 자욱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불투명하고 보이지가 않겠죠. 빛이 직진할 수 없으면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는 거는 내 눈 아래에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빛이 나아갈 수 없을 때에는 볼 수 없다. 빛이 나아간 직후부터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8만 년 이전에 애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38만 년 이후부터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은 이야기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이것이 어떤 증거로서의 역할을 좀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얘는 우주 전역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최초로 관측한 아저씨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이름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아저씨.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했는데 당연히 시험에서 이걸 주관식으로 쓰라는 건 안 나와요. 그냥 객관식을 보고 고를 수만 있으면 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최초로 이제 관측을 했고 이 아저씨들은 좀 배경적인 걸 얘기하자면 과학자나 박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안테나 이런 관측소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이제 어떤 그 전파를 이제 수신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측하려던 어떤 그 수집하려던 전파와 다르게 자꾸 다른 잡음들이 잡히는 거예요.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라디오 그 주파수 안 맞으면 막 지직 소리 들리는 거 그런 거 그냥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닦아보기도 하고 모든 방향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우주 모든 방향에서 다 자꾸 잡음이 잡히는 거다라는 걸 통해서 그게 우주 배경 복사네 라는 걸 알아내게 됐고 우연찮게 알아내게 됐고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제 일단은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 관련돼서 하나만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여러분들 그 TV 옛날 TV 그 채널 안 맞으면 그리고 밤에 이제 공중파 같은 거 틀면 막 하얀색 까만색 자글자글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실제. 그 TV가 이제 전파 수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전부는 아닌데 한 2%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하여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지어스 윌슨 이후에 펜지어스하고 윌슨 아저씨는 지상에서 관측을 한 거고요. 우연치 않게 우리는 이후에 아예 우주로 인공위성을 보내서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서 더 전문적으로 관측을 해보자. 그때의 위성 이름은 코비 위성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WMAP이라고 읽습니다. COB는 코비, 그 다음에 WMAP는 WMAP 위성이라고 읽는데 이 두 개의 위성들을 우주로 쏴서 얘네들은 우주 망원경이죠.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자세하게 관측을 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 관련된 내용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잠깐만 보시고 일단 적으실 거 적으시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페이지 4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타원 모양들이 좀 있어요. 47페이지에 보이나요? 타원 모양이. 그 타원 모양이 뭐냐면 일단 그 타원이 이제 우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세계지도 지구가 실제로 네모나진 않지만 우리가 네모나게 그리는 것처럼 이 타원이 이제 우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점 하나하나들 그쵸? 점이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코비 위성하고 WMAP 위성의 그림 봤을 때 코비보다는 WMAP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 이해되시나요? 코비가 조금 더 뭔가 옛날 것 같고 WMAP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두 개 고를 수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 하나 주고 이거 누구냐는 묻진 않고요. 두 개 주고 둘 중에 하나다. 순서 없이. 그러면 아마 그거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얘가 더 정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로 균일해요.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관측이 되지만 균일하지만 버튼 완전히 고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균일하지만 완전히 고르지 않다라는 일단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 책상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을 만지면 맨들맨들하지만 완벽한 평면은 아닐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히 고르지 않다라는 거는 우주가의 밀도가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을 했다. 그런 부분 중에서 밀도가 높은 지점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가 완벽하게 고르다면 중력으로 모든 방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먼지들이 뭉칠 수가 없어요. 네, 완벽하게 고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먼지들이 뭉쳐지고 우리 지구, 태양, 인간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요거 근데 47페이지에 이 그림 보면 우주 배경 복사 그림 보면 균일하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보면 전혀 균일하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하얀색과 저 까만색이 뭐 어딘가는 막 더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근데 이게 이 점 하나하나가 그 화소라고 하죠. 하얀색과 까만 점 하나하나의 온도 차이가 얼마냐면 그 0.00000001 켈빈마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8번째짜리 1도씨의 차이를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사실 0.1도 차이도 사실 굉장히 낮은 그치? 그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수 8번째짜리 1도 차이마다 점을 찍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정밀하게 관측을 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됐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빅뱅 우주론을 다 이야기는 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에가 어디냐면요. 아니 딴 데 아니고 40페이지 가시면 돼요. 40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뒤에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아서 뒤에 거를 먼저 한 거고요. 우주 배경 복사, 뭐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고 앞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앞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빛과 스펙트럼입니다. 빛과 스펙트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주 얘기하다가 뭐 교재 순서가 아니고 제가 수업을 구성하는 어떤 순서로 봤을 때 왜 우주 얘기 나오다 갑자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자, 정보라는 것이 있을 때 말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더 쉽게 내가 제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뭔가요? 정말 간단하게 빛과 소리예요. 괜찮나요? 말로써 나불나불대면 소리를 듣는 거고 칠판에다가 내가 적어놓으면 그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죠. 뭐 예를 들면 뭐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이 좀 맛있네요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 말고 수업이 참 뭐 이렇게 매끄럽네요 뭐 이렇게 관용적인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맛을 느끼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니까 빛과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주로 빛과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 우주를 관측한다고 하면은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소리라는 건 없어요.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도 다른 어떤 관측 기술이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만 우주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분석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빛을 분석할 때 스펙트럼을 이용하니까 빛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단원에서.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냥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빛,
전자기파, 복사 그냥 셋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좀 이제 성질을 얘기하자면요. 빛은 말 그대로 전자기파니까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요. 자, 됐습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 출렁이는데 그게 파장이에요. 그 한 번 출렁이는 거리. 지금 전에 그림에는 두 번 출렁이는 거, 즉 두 파장을 그려놨는데 하여간 저기에서 저기까지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A라고 한다고 하고 B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B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B에서의 파장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쵸? A와 B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와 B의 파장은 당연히 A가 더 큽니다. 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표현하냐면 그 파장에 따른 빛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과학에서 에너지가 클수록 항상 더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클수록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클수록 불안정해요. A와 B 중에서 더 불안정한 건 누구야? B가 더 불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큰 거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똑같은 범위 안에 예를 들어서 A는 파장 하나, B는 여러 번 진동한다. 그러니까 B가 더 에너지가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파장과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한 관계야.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니 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빛.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해요? 빛은 다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셨나요?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해요? 가시광선.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광선. 편하게 바꿔도 돼요. 틀리셔도 돼요. 가시광선은 뭐 말 그대로 가능하다? 볼 시자.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무지개 색깔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은 레드, 보라색은 이제 청색 계열 그냥 바이올렛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빨간색보다 바깥쪽이나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각자 그대로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물론 적외선보다 바깥쪽에 더 있으면 이제 전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라디오파, 전파,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외선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뭐 X선, 감마선, 방사선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빨간색 파장이 빨간색의 빛은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라색의 빛은 요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각자 A, B가 각자 빨간색과 보라색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그렇게 이미지를 넣어두시면 편합니다. 자, 왼쪽으로 그러니까 갈수록요 파장은 점차 길어지지만 에너지는 작은 빛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점차 짧아지지만 에너지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에너지가 크면 안정하나 불안정하나?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외선 차단제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잘 바르고 계시나요? 잘 바르세요. 저는 이제 잘 바르세요. 바르세요? 저는 이제 남자여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는 아니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바른 횟수가 5손가락이 아니라 3손가락 정도 이제 꼽힐 것 같은데 잘 바르세요. 피부 건강에 물론 제가 이런 피부를 가지고 말해도 설득력이 없지만 피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발라주시고요. 하여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적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자면요. 이런 빛을 통해서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예, 죄송해요. 스펙트럼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다는 거 깜빡해서 쓰잘데기 없는 차단제 얘기하다가 깜빡했는데 자,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빛의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결정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빛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해도 돼. 빛의 에너지에 따라 빛이 갖는 파장값,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되고 빛의 색깔이 결정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빛의 색깔이나 빛의 파장이나 빛의 에너지나 다 비슷한 거야. 등호를 놓기는 좀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빛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되고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게요. 에너지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되고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예요. 빛을 분광기 혹은 프리즘이라고도 부르는 거기에다가 쫙 쏴요. 빛을 쏩니다. 그러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뭐 에너지에 따라서 많이 굴절하는 녀석도 있고 적게 굴절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파장이 긴 적색 계열을 좀 적게 굴절하고요. 청색 계열은 많이 굴절하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색깔의 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빛이 이제 굴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그런데 선 스펙트럼은 또 두 종류요.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굳이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사실 잘 그릴 수가 없겠죠. 사실 이 그림은 저기 있어요. 교재 40페이지에 있는데 어차피 흑백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연속 스펙트럼의 빨주노초 파남보의 연속적인 무지개 띠가 나타나는, 그라디에이션이 나타나는 그것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까만색의 띠에 몇 개의 색깔을 가진 선이 나타나는 그것을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의 그대로 연속 스펙트럼 형태의 무지개 띠에 까만 선이 몇 개 나타나는 경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때 자 얘네들을 방출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얘네들을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방출선과 흡수선.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나요?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색광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 것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색광은 뭐냐면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더 쉽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가 있는 빛은 분광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방출 흡수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의 고온의 기체,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 자, 그런데 학생들이 고온하고 저온이 정확히 뭡니까?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라고 했을 때 일단 고온의 기체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주로 방전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라고 해도 잘 뭔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데, 별빛을 보면 주로 저온의 기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그림 그려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하고요.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쓰고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의 선의 뭐 개수, 위치, 뭐 색깔, 그 다음에 굵기 같은 것들이 등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스펙트럼은 지문이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원소의 지문. 우리가 이 지문이 다 다르대네. 그지? 우리가 지문을 보고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박사님들이 하실 거고, 마찬가지 스펙트럼을 보고 무슨 원소냐는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그들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는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동일해요.
원소의 다시 쓸게요. 동일한 원소에서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 위치는 방출선 위치와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얘네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그러니까 동일한 원소면 이렇게 서로 나타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아 그러면 이제 잠깐 저희가 예비 고1이면 몇 년생인 거예요? 10년생이에요. 2010년? 2010년?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저는 공구 군번인데 공구 학번인데 저는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아 참. 11년생 2010년 2010년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 맞고 있었고 아 많이 맞았죠. 2010년생 벌써 그렇게 됐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뭐 아저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이야기를 했고, 자 페이지는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해를 많이 요구합니다. 이해를 좀 요구를 하는데요. 마지막 주제예요. 오늘의 크게 이제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건 아닌데 마지막 주제인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뭐 연속 스펙트럼은 됐고 이런 선 스펙트럼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이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진 않아요. 사실 설명을 할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가운데 원자핵을 하나 그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전자들이 사실은 아무렇게나 돌고 있지는 않아요. 전자들도 나름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전자들이 도는 길. 그 전자들이 도는 길을 그려보면 와이파이가 아니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도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자들은 반드시 전자 껍질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치 기찻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는 기찻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이렇게 기찻길 사이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원자핵에서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나타내는 그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해요. 말이 좀 갑자기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표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걸 높이로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 원자핵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걸 에너지 준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위치라는 뜻인데 뭐 됐고 그냥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 준위 값도 증가해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쓰겠습니다.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들도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이제 있는데 이 전자 껍질들도 어떤 에너지 준위가 당연히 있겠죠. 원자핵에서 멀어지니까 숫자를 아무거나 써보자면 첫 번째 껍질은 예를 들면 뭐 100, 두 번째 껍질은 뭐 130, 세 번째는 뭐 142 이런 식으로 아무런 숫자나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숫자들로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준위만을 가져요. 정해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준위를 갖는다. 자, 근데 이거를 말을 어렵게 썼지만 쉽게 해석하면요. 쉽게 해석하면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껍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말을 굳이 어렵게 한번 써본 거예요.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항상 전자 껍질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데 100 가질 수 있는 거죠. 130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42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그림상에서는. 그럼 선생님 조금 애매하게 한 100일은 안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129.99999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딱 130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수업이 몇 층이죠? 4층이지? 우리 수업 시작하고 4층에 있어요. 지금 4.1층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뭔 소리 뭐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3.8층에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렇지? 딱 요 정해진 값을만을 전자들은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전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됐고. 자,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려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얼마큼? 30만큼. 됐습니까? 올라가려면 30만큼 흡수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이 세 번째로 올라가고 싶어. 흡수해야 돼. 얼마만큼? 12만큼 흡수해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이 세 번째로 올라가고 싶어. 얼만큼 흡수해? 42만큼 흡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려면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아마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가 나타나요? 흡수 스펙트럼. 에너지를 방출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자, 무슨 뜻이야? 맨 처음에 제가 맨 왼쪽에 뭐 얘기하고 왔어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되고 에너지가 결정된다. 즉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전자가 30만큼, 12만큼, 42만큼 각각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스펙트럼에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색깔들이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흡수하면 그 색깔이 사라지는 거고 방출하면 그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원소들마다 이 껍질의 에너지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 거야?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전자 껍질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똑같은 얘기,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주로 그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니까 그것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방출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을 때 방출 스펙트럼은 방전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방전관은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유리관 같은 데다가 이제 전극을 연결하고 그 이거는 이제 방전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방전관이야. 그럼 수소 기체를 잔뜩 채워놓고 이 안에서 전류를 엄청 센 전류를 빡 흘려주는 거예요. 전기를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수소 기체가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호로로로 위로 올라간 상태였다가 아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에너지가 크고 작으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해. 그럼 내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기를 빡 흘려주면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동시에 아래로 후두두둑 떨어져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주로
별빛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에서 나온 빛이 우주 공간을 통과하다가 우리 눈에 들어올 건데 이 우주 공간 사이사이에 어떤 먼지 구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걸 통과할 때 이 별빛은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별빛이 지나오는데 별빛이 처음 나온 거는 백색광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먼지 구름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빛의 어떤 그 파장 영역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는 원소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원소면 얘가 이제 그 별빛이 왔을 때 요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보는 이 별빛은 이 먼지들이 흡수한 이 선이 사라진 상태를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시면 요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백색광은 이제 저희 아마 교재나 교과서나 다 보시면 뭐 시중교재도 마찬가지인데 햇빛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햇빛이 왜 애매하냐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건데 태양은 별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햇빛은 백색각이고 별빛은 저온의 기체고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햇빛을 대충 보면 그러니까 대충 본다라는 게 해상도를 좀 작게 보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좀 많이 확대하면 흡수선이 보여요. 태양에서도.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프라우노퍼라는 아저씨가 뭐 해서 뭐 프라우노퍼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경향성이 없는 게 그냥 학교 선생님들마다 반반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혹이 있으신 분들은 야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 해랑 별빛이랑 다르다는 게 사실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이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학교 가서 흡수라고 하는지 연속이라고 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지역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아예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때 가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교재 관련된 문제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더 작게 알려줄 수는 더 조금만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일단은 전부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다음 거는 제가 끌게요.